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때 용병이었잖아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후보로 치른 건데 이번에도 이제 약간 이 선배가 말씀해주신 후보들 이외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런 분들 이름이 약간 솔솔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용병으로 칠 수도 있습니까? 우리 방수나 실장이 국힘은 실리주의다. 네. 되는 사람 잘 찾는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도 국힘은 어떻게 보면은 새 인물의 탐색의 주요 인물 대상을 지금 현재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령 이제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 같은 경우도 전공이 그 포고령에 대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그 처단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2026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로 뭐 다시 하자. 맞아요. 다른 의견 내고 그리고 있죠. 지금 네. 이런 사람도 쉽게 말하면 새인물 탐색의 주요 대상이듯이 이창용 한국은행 지금 총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총재를 모신 맞아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우리 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로서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한국은행으로서 총재로서의 판단. 또 지금 현재 탄핵 정국에서도 지난번 최상목 지금 현재 그런 대행이 또 뭐 좀 약간 좀 위기가 있을 때 네. 자기가 팔고도 붙이고, 조력하고 예. 이번에도 조력한, 추경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하고 추경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그러니까요. 예. 언제 여러분들 뭐 우리 저 박순대 실장 정치 기자 오래 하셨지만 한국은행 청재가 언제 추경에 관한 입장을 낸 적 본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탐색의 주요 대상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냥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그때 싸운 그 이미지는 상당히 그래도 시간적으로 꽤 국민들에게 오랜 시간 각인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사람들 새로운 인물을 지금 각인시킬 시간은 없습니다. 또 그걸 현재 우리 당내 기존 잠룡 대선 후보들이 네. 용인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그분들을 용병으로 세우는 게 여의치는 않다고 봐요. 아니 붙여서 좀 여쭤보면은 그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환상 속의 그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제 정말로 좋은 후보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보니까 처신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간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많이 했죠. 네, 좀 어떤 분들 열거하셨죠? 가령 지금 뭐 며칠 전에도 현재 그 대질 정인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표적인 간신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현재 뭐 이 탄핵 재판에서 봤지만은 얼마나 한편으로 허술한 포고령을 자신이 만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에 경각심 정도로 주는 그런 쉽게 말하는 비상계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잡는 거지만은 나는 대려 그때 좀 실망했어요. 저분들이 12선 진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이 취하는 그런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놓고 그 일정 부분 이제 국민적 동의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 그날 현재 심판소에서 대지신문에서 보이는 그 추태는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자기 목을 내걸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이 진정성이 그 없는 짓을 왜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소한 그런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빼앗아 가버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 관심 몰입에 그러니까 김용현 그런 전 국방장관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네. 정말 이게 진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때문에 뭐 통치행위 못하겠다.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더라도 계엄 이야기를 꺼냈더라 하더라도 네. 대통령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막아야 돼요. 근데 대려 자기가 뭐 중앙부 인맥 일부하고 육사 인맥들 좀 해가지고 뭐 방첩사 사령관 뭐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뭐 다 이렇게 해놔서 합참의장도 아닌 이번에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을 갖다 겸사령관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접 떠는 사람이 쉽게 말하는 김용인 장관이 네. 이게 대표적인 관심몰입이죠. 아,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 심지어 고교 1년 선배인데도 참 그렇게 잘 모십니다. 내가 오늘 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우리 당에 네. 정치권에 사실상 영입한 사람이 저예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때 당 조직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다른 뭐 역할을 좀 해달랬는데 그건 내가 정식 불출마 선언하고 어렵다. 이 당 조직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당에 이제 중앙위 의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중앙위 네. 의장 맡고 제가 새롭게 전부 분야별로 그냥 그러니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그때 이제 김용인 장군을 갖다 내가 영입을 했는데 막상 영입해놓고 보니까 너무 자기 발전이 심해. 그 직감 많아가지고. 야, 그때도 지난 이미- 대선 때도 네. 다른 때 같으면은 대선 때 직함 좋은 직함 달라고 뭐 난리를 떨 사람이 안 보였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배울 실세구나. 별동 팀으로 네. 경호처장으로 딱 가버린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였구나 이런 걸. 아니,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이면은 사후에라도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도 좀 중용을 하는데 자기 조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니 뭐 거기까지는 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거죠 이게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혹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래도 발탁할 때는 어떤 일말의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때 국방안보 특히 작전기획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당에서 실시하는 국방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각급 토론 그리고 심지어 뭐 흔히 말하는 뭐 강적들을 비롯한 그런 방송에서도 그래도 국방안보 맞아요. 네. 문제가 있으면 늘 가서 방송을 하고 그때 저랑도 같이 방송도 해보고 근데 상당히 뭐 때로는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히 네. 분석도 잘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거구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는 없는 군 출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러는데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거구적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건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잖아요. 전혀 몰랐죠. 예. 그렇듯이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국방 안보 분야의 인식을 그렇게 가지게끔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용현 장관이죠. 그리고 네. 사실 외양만 보면 안 돼요. 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대통령실 이전 TF 거기서 팀장인가 부팀장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몇 번 물어보려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야. 김용현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전화 받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 되게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중요직을 맡을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구나. 그래서 언론 프렌들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이분이 출세지향적으로서 아주 추진. 그냥 주변에 내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일단 잘하고 보는. 근데 정작 올라가면 또 다르죠. 예. 초기에 들은 경호처장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초기에 경호처장 할 때 경호처 분들이 상당히 논란 일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네. 자기와 비슷한 습성을 보이는 종이 같은 종속 과목 그 있잖아 강문계 네, 있잖아요. 알죠. 종이 같은 예. 김성훈 당시 실장이었나요? 아무튼 발탁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구구 유튜버를 경호처에서 강연을 시켰대요. 아, 그래요? 네, 빨갱이들을 색출해야 된다. 좌파는 다 가야 된다. 근데 경호처 분들은 거기에 공채 입사한단 말이에요. 아마 2년에 한 번씩 공채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시험도 보고 무도도 있어야 되고 뭐 일부 때는 무도가 필요 없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당의 대통령과 관계없이 목숨을 바쳐서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훈련된 사람인데 갑자기 신임 경호처장이 와서 구구 유튜버 이 사람 강의를 들어라. 갖고 주요 뭐 상당히 꽤 많은 수 강연을 하고 빨갱이들은 안 된다. 종북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집권 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우리가 알던 경호처의 문화와 너무 다른데 근데 이분이 처장이니까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그 전부터
극우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 후보 캠프에 어느 보도에서 한번 났었는데요. 김영현 전 장관이 이제 충안고 1년 선배라는 얘기로 군 전문가라는 이유로 매일 정세 보고서를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무팀에서 보면 너무 허접해가지고 저기 고만 장관님 고만 좀 그때 장관 아니고 뭐 장군님인가요? 고만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면 밑에 사람 시키세요. 밑에 사람이 가져오니까 좀 더 낫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당시에는 뭐 장관이 아니고 전 군인이었죠. 전직 군인이었죠. 이분이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극우적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같아요. 네. 그 대통령의 고교 선배 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있다면 또 고교 후배 중에 간신으로 거론되는 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이렇게 오기까지 역할이 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간신 3준 중에 한 사람이죠. 정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장관급에서 이 사람을 짚었는데 행안부 장관의 지위가 또 주요 임무가 뭡니까? 장관의 주요 역할이 치안과 소방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경찰 조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네. 리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음. 경찰의 정기 인사 내지는 때로는 뭐 특별한 인사 이런 걸 통해서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경찰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장관이에요. 또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 서열상으로도 행안부 장관은 늘 대통령의 수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정권 초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 장관 뭐 그때 기사가 많이 발설했죠.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아, 실제로? 작년에 사실이. 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경찰 정기 인사권 행사하고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실상 행안부 장관도 그럼 정기 인사권까지 날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벌써 해수로는 3년 됐네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네. 났을 때 무려 159명의 국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주무장관으로서 그 상황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사고를 수습하고 난 이후의 마당에는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이 당신 좀 더 하라 그러더라도 대통령 저는 국민들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전 장관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영이 섭니다. 그래야 올바른 참모가 되는데 되려 그걸 뭉개고 네. 그때 그 국민 여론 또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떠나서라도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하게 그냥 행안부 장관을 2년 7개월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 대통령 주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 만약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면 대통령 인식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함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태의 원천을 좀 따져보면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좀 이렇게 잘 치렀더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그 고집을 누군가 꺾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상 당 네. 내적으로는 그때는 사실상 이 하극상이 난 거죠. 김기현 당대표도 여의도 연구소 뭐 여론조사를 왜 안 할게 받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미 아는 거고 음. 또 대통령이 희망하는 그 후보 김태우가요 그런 후보를 세우면은 이게 긍정 그냥 맞아요. 예, 싸움이 돼버리고. 심판이 되는 예. 그 중심에 대통령이 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정권 심판으로 가는 거다. 네. 그러면 그 선거는 필패다.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그 지역에 지역 국민들 정서를 누가 제일 잘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알지. 이거는 예.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하십시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그걸 뭐 끝까지 당 대표로서 자기가 소신을 지키고 대통령이 아무리 입장이 강하더라도 그걸 때로는 뿜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뿜질지를 못하고 미적대다고 지역에서는 뭐 김성태 전 대표가 저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전부 책임을 나한테 다 전가했어. 진짜 미치겠다 진짜. 당시 사무총장인 그러니까 자신이 뭐 부총장하고 데려와서 직접 구청장 선거를 보궐선거를 지휘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선거 치고 나니까 김성태가 안 도와서 마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간신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책임도 또 전갈 책임 당대표 김기현은 그걸로 보따리 쌌는데 결국은 자신은 또 인재 영입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무처 이철규 의원 작년 얘기하시는 4월 거죠? 네.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위원까지 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공천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길 수 있는 선거도 버리는 그런 공천을 자기가 무슨 룰 세팅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떠는 친구야. 이런 친구가 간신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강서구 전형 선거 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지기 시작한 몰락하기 거예요. 시작한 예. 거예요. 그러더니 총선 와서도 이제 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원인 분석을 잘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잘 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정 선거라고 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주옥 같은 말씀하셔서 적고 네. 있어요. 간신 이철규. 세 번 아니, 적었습니다. 근데 부정 선거로는 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럼 저도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뻑뻑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 예. 부정선거에 잘 휩쓸려요. 그러면 셀폭동도 일어나고 미국도 그러죠. 의사당 증거가 되고 이번 우리 서부 지법도 그런 케이스예요.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은 대법에서 그 많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어. 이건 아예 그냥 검찰이 그러니까. 기소도 못 했고 그러니까 기각 조치당하고 뭐 이랬었어. 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정말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 정보 요원들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중앙선거에 서버를 뒤져가지고 부정선거를 의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냐고. 자신이 몸담았던 그 검찰 조직에 그 유능한 검사들은 그걸 못 밝혀내냐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사례는 샘플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부정선거가 그럼 총선에서 대선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고 또 후퇴당하면 이거야말로 만사 제끼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밝혀내야죠. 아니, 그렇지만은 네. 국민들은 거기까지는 국민들은 판단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비상계엄 사유를 결론 가지고 이제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걸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네. 뭔가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의 그런 뭐 학증이라든지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네. 안타깝죠. 아니 문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정치인들이 또 밀면은 그런 형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네. 주류 정치인들이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네. 앞서 이제 앵커께서 얘기한 부분 환상 속의 그대 그 서태지가 네. 93년인가요 이때 나왔던 노래인데 제가 과거에 개업 한참 전에 한 방송에서 서태지가 미래를 내다봤다 이 가사가 너무 딱 들어맞다라고 했거든요. 환상은 좀 가치 중립적이어서 망상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망상 속에 그대가 있다. 예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너무 딱 들어맞지 야, 않습니까? 모습이 떠오른다. 형상이 떠오르죠. 그려져 보니까. 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이제 환상 속에 그대는 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한 노릇이고 그 환상을 지금 국민의힘 여권의 지도부 한두 명도 아닌 여러 의원들 헌법기관들이 이 환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참담한 일이죠. 근데 이게 구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 네. 어떤 극우나 말도 안 되는 상식의 범위 밖에 있는 세력이 구조화되면 앞으로 그냥 다 우기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끝으로 한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 대리 이런 문제를 이제 치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 그러니까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네.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충돌로 이 대충돌은 결론은 국민들의 불행이에요. 이 불행을 그럼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럼 한쪽에서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 집착에 빠져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거대 입법 권력 일당인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는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중앙선관위에 그러면 그렇죠. 부정선거 네. 의혹을 파헤치자. 명확하게. 예. 이렇게 부르면 국민들 확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 괜히 했나? 그럴 정도로 네. 저는 국민들은 이게 국민마다 국민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사법 절차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헌재 심판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의 문제점과 함께 또 하나는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국민적 판단이 지금 분명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정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네. 이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깊게 네. 고민해 보시면은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만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